앞선 슬라이드에서 퀀텀 에너지를 제가 HV라고 했었는데 저거는 V가 아니고 누입니다. H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이러한 디스크릿한 에너지 유닛이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될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포토엘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거는 빛의 고유한 특성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라이트 퀀타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스크릿한 에너지 유닛을 가지는 라이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에너지 패킷이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추후에 사람들이 이거를 포톤이라는 입자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빛의 입자 특성을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포토엘렉트릭 이펙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써있죠. The emission of electrons when light with enough energy hit a material in vacuum. 이 그림에서 진공 상태에서 물질이 있을 때 이 조사되는 빛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 빛이 물질에 전달되었을 때 전자가 이 물질로부터 방출된다는 것이 광전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파장, 즉 프리퀀시에 빛을 쏴줬을 때 전자가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빛의 인텐시티를 만약에 높여주게 된다면 전자가 방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전자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광전 효과의 개념에서 라이트 퀀타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디스크릿한 에너지를 가진 어떤 포톤, 이 빛에 들어있고 이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물질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리퀀시, 즉 프리퀀시가 똑같은데 이 빛을 쏴준다면 이 포톤, 빛의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포톤 입자 하나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방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프리퀀시를 높여주면, 달리 말하면 웨이브랭스를 짧게 만들어주면 그 빛을 쏴줬을 때 아주 적은 인텐시티의 빛을 쏴줘도 전자가 방출되게 되는 거죠. 일단 프리퀀시는 웨이브랭스에 반비례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식이 나타나 있죠. 포톤의 에너지는 E는 H누로 표시가 되고 이거를 각각 2파이로 나눠주고 2파이를 곱해줬을 때 2파이분의 H 2파이 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바 오메가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H바는 modified 플랑크 상수라고 하고 달리는 디락 콘스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쏴줬을 때 물질로부터 방출되는 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럼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떤 것에 의존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라이트의 프리퀀시, 즉 웨이브랭스입니다. 왜냐? 포톤의 에너지가 프리퀀시에 비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일렉트론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이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텐시티에 의해 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라이트 인텐시티는 그 포톤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라이트 인텐시티를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오로지 라이트 인텐시티를 높이면 일렉트론의 개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포톤 하나를 쏴줬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데, 이 빛의 인텐시티를 높여준다는 의미는 이 포톤의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빛이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파동 외에도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 Ke는 hν 빼기 hν 제로가 되고, 이때 hν 제로는 워크 펑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워크 펑션은 쉽게 말해서 물질로부터 전자를 방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누고 Y축이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일 때, 이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는 누 프리퀀시에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물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바뀌면 워크 펑션이 바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시프트 하게 되는 거겠죠. 각각. 그리고 워크 펑션 값도 각각 변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hν 제로를 상수로 뒀을 때 결국 기울기는 x축이 누일 때 기울기는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를 발표한 후 추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발표했을 때 나이가 단지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총 4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논문들이죠. 첫 번째가 이 광전 효과고, 두 번째가 약간 브라운 운동과 관련된 건데, 물 위에 떠있는 꽃잎을 보고 원자의 존재를 증명한 그런 논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는 논문,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현대 물리학의 핵심이 되는 논문들을 다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아인슈타인은 단지 26살이었고 그렇다고 직업이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단지 특허관리사무소에서, 특허사무소가 아니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원이었죠. 이렇게 틈틈이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 좋겠고, 1905년이 굉장히 현대 물리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이다 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증명해보기 위해서 이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토엘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캐소드 매트리얼에 라이트를 쏴주고 있죠. 이 라이트의 프리퀀시는 이 캐소드 물질에서 전자가 방출될 만큼 충분한 프리퀀시가 되겠고, 이 반대편에 에노드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는 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전압을 가해줘서 여기서 생성된 전자가 이 에노드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기에 커런트를 측정하는 암페어미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두 가지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죠. 각각 파라미터들을 변형시켰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왼쪽이죠.
왼쪽은 라이트 인텐시티를 변화시켰을 때 그래프입니다. 대신 여기서 웨이브랭스, 즉 프리퀀시는 빛의 프리퀀시는 바꾸지 않은 거죠. 이 보시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인텐시티가 증가할수록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텐시티가 증가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포톤의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포톤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캐소드 물질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커런트가 커지는 거고, 여기서 V0부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커런트가 이렇게 좀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생성되는 전자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100개인데 포텐셜이 작으면 100개 중에 6개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더 커지면 더 많은 전자가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충분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해지고 나면 이 커런트는 세츄레이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V0라는 파라미터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텐시티를 바꾸더라도 빛의 프리퀀시를 바꾸지 않았을 때 V0는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럼 이 V0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V0는 포토 이미션, 일렉트론이 빛을 가해줘서 방출된 직후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가 똑같다는 의미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물질이라면 똑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방출이 되겠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텐시티의 증가는 아까 말했듯이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은 빛의 프리퀀시, 즉 웨이브랭스를 바꿔줬을 때 그림이 어떻게 되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톤의 에너지를 변화시킨 거죠. 인텐시티는 유지를 시키고요. 자, 결과를 보면 각각 이 V01, V02, V03가 각각 빛의 프리퀀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프리퀀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절대값 V0가 커지는 거죠. 즉 포토 이미션 됐을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포톤의 에너지가 h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누 값이 커지면 포톤의 에너지가 커지고, 포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일렉트론에 전달하게 돼서 이 일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V 제로 값들이 점점 커지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죠. 막스 플랑크의 흑체 복사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이 파동의 성질뿐만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파티클, 즉 입자는 입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파동의 특성도 가질 거다라고 가정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아래와 같은 웨이브랭스의 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즉 운동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파티클은 파동처럼 웨이브랭스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죠. 파티클의 웨이브랭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가 된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파티클의 모멘텀은 모멘텀 P는 람다분의 H가 되죠. 여기서 각각 2파이를 나눠주고 곱해주게 되면 2파이분의 H는 H바 뭐죠 이게? 디락 콘스탄트죠. 디락 콘스탄트가 되고 람다분의 2파이는 웨이브 넘버 K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모멘텀은
모멘텀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근데 이 파동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모멘텀은 h바 곱하기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양자역학이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드브로이가 실제로 이거를 제안을 하고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증명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인데 어쨌든 이게 증명이 됨으로 인해서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을 클래시컬한 피직스로 분석을 했을 때 분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부분을 일렉트론이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파동으로 분석하면 또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보성, 파티클과 파동의 특성의 상보성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반도체 소자 내에서 일렉트론의 이동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은 작은 파티클들의 경우에 더욱 잘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큰 물질, 자동차, 야구공 이런 것들은 이런 물질파 개념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피직스로도 다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매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 입자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가설이 되겠습니다. 드브로이는 1924년에 파동 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가설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설만 세웠을 뿐 실제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데이비슨과 저머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일렉트론, 전자의 파동 특성을 증명하게 되죠.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 데이비슨과 저머가 실험했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필라멘트에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여기 니켈 크리스탈을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디텍터를 여기 세타로 되어 있죠. 세타 0에서부터 변화시키면서 실제 그 스캐터링된 인텐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봤죠. 만약에 이 일렉트론이 입자로서의 특성만 가진다면 당연히 니켈 크리스탈이 부딪힌 뒤에 똑같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하지만 실제 측정 결과를 봤더니 0에서부터 90도까지 쭉 봤을 때 뭔가 파동처럼 인텐시티가 커지는, 보강 간섭에 의해서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고 상쇄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작게 보이는 영역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디플렉션, 회절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빛의 회절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비슨과 저머의 전자의 입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실제 이 파동성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Young's Double Slit Experiment입니다. 이 그림이 앞에 강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죠. 그때는 여기에 광 소스가 있었고 슬릿이 하나인 어떤 렌즈라고 해야 되나 막이 있었고 그리고 슬릿이 두 개인 막이 또 여기 존재하고 최종적으로 포토그래픽 필름을 두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띠들을 관찰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실험을 똑같이 전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첫 번째 막에 슬릿이 하나인 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진 거리에 슬릿이
두 개인 막을 놓고 최종적으로 플로런스 스크린을 통해서 전자빔이 맞은 곳과 안 맞은 것을 구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자가 파동의 특성이 없다면 전자가 방출된 후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진 않겠죠. 전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꺾여서 가는 방향으로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전자가 파동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여기서 또 회절이 일어나서 진행한 후에 특정 영역에서는 보강, 특정 영역에서는 상쇄 간섭들이 일어나서 이런 일렉트론 디플레이션 띠들이 스크린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전자가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톰슨즈 익스퍼리먼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전자를 쏴주는데 골드 포일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 골드 포일은 크리스탈 결정이 아니고 폴리크리스탈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가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러한 디플렉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디플렉션 패턴은 엑스레이 팔을 이용해서 찍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각각 결과가 나와 있죠. 왼쪽이 엑스레이 팔을 이용해서 찍은 물질의 디플렉션 패턴이고, 오른쪽이 전자를 이용해서 찍은 디플렉션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에 일렉트론으로 촬영한 디플렉션 패턴이 더욱 선명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뭐 파장과 관련이 되는데, 이 일렉트론의 드브로이 파장을 계산해보면 X선보다 더 짧은 파장이 나와서 더 선명한 디플레이션 패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거를 많이 쓰고 있죠. 어디에 쓰이냐? 템 분석 같은 데서 물질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크리스탈 결정이라면 여기에 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게 폴리크리스탈 결정을 가지면 점보다는 링 형태의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00m/s로 이동하고 있는 프로톤의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를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죠. 이때 프로톤의 매스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입니다. 자, 풀이를 보면 우리가 드브로이에 의해서 정의된 람다식이 있었죠. 람다는 pH였죠. p는 운동량이고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리고 P는 고전 물리에서 mv로 정의가 됩니다.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죠. 그래서 프로톤의 모멘텀인 P는 mv가 돼서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 곱하기 2200m/s가 되죠.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람다분의 ph, p분의 h죠. p분의 h에서 계산한 값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파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톤의 경우 웨이브랭스가 0.18 나노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예제와 비슷한 문제가 되겠는데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0g의 무게를 가지는 골프공이 25m/s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면 이 골프공의 파장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두 번째는 전자가 10의 5승 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전자의 파장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죠. 앞에 예제를 보고 푸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1927년에 하이젠베르그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티클의 포지션과 모멘텀, 운동량이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와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델타 V는 운동량의 불확정성, 오차범위, X는 포지션에 대한 오차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불확정성이 2분의 H바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H바가 1 곱하기 거의 10의 마이너스 34승 레벨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작은 수치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일반적인 고전 물리에서는 물체의 운동량과 위치를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과는 좀 상반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자동차나 공 같은 경우에 위치랑 운동량을 측정을 하면 당연히 이 값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입자, 파티클, 일렉트론이나 프로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입자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E 에너지의 불확정성과 시간의 불확정성은 2분의 H바보다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거나 에너지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퀀텀 메카닉스, 양자역학에서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즉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입자의 포지션 그리고 모멘텀, 에너지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